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232쪽에 나와 있는 국세인 소득세법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는 7시간 정도 분량이 되고, 소득세법에서는 전체 6문제가 출제되죠. 그 6문제 중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의 6문제인데 그 임대소득 부분에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치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32페이지 소득세 개념. 소득세가 뭐냐? 소득세는요,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소득세로 부과를 하는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개념부터 한번 보죠. 소득세는 자연인이, 즉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인세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 금액이라 할지라도 납세 의무자의 소득의 발생 빈도, 원천, 특성, 그리고 그 사람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과세하는 인세고 국세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실까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법에 소득세는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하면 당연히 소득이 있는 누구냐? 자연인 하면 개인이죠. 이와 같은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와 같은 자연인은요, 둘로 구분합니다. 거주자 또 비거주자,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34쪽에 보시면 맨 밑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 범위, 그래서 235쪽에 거주자 나왔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 그래서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계속해서 거소를 둔 자를 소득세법의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도 두지 아니했고 또는 183일 이상 거소도 두지 아니한 자, 즉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비거주자죠.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는 이유는 거주자를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무제한 납세 의무라는 얘기는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뭐냐?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제한 납세 의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지죠. 이렇게 과세의 범위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물론 개인인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거주자와 똑같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죠. 그래서 법인격 없는 단체도, 그러니까 자연인 또는 법인 등기,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죠. 종중단체나 동창회 이런 단체도 전부 다 개인과 똑같이 소득세법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득세는 이렇게 자연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소득세법은 일정 기간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그래서 우리 과세 기간이라고 하죠.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과세 기간 하면 여러분 교재에 234쪽에 보시면 3번 과세 기간 나왔죠. 자, 소득세법의 원칙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원칙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때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사업을 중도에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1월 1일부터 과세 기간은 12월 31일 폐업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만약에 중도에 7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원칙이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 자, 첫 번째, 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했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을 하면 1월 1일부터 이것은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출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이 된다. 즉 외국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갑니다. 이런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되어 있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 어디까지 과세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233쪽에 보시면 맨 위에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소득 원천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법률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됐다면 증가되는 원인이 된 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자산 증가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대비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서를 원칙으로 하고 순자산 증가설의 일부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병행됐다 이런 개념이고, 또 하나 소득세법에는 열거되어 있죠. 열거주의 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실제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발생했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거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열거해 놨죠. 참고로 232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그림 도표 나왔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 8가지. 첫 번째, 예금,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이와 같은 예금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 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인의 출자를 해서 주식을 소유했고 법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있고요.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고용계약에 의해서 받는 소득, 근로소득이 있죠. 그리고 연금법에 따라 가입해서 받는 연금소득이 있고, 자, 기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위자료를 받거나 유실물 등을 습득했거나 보상금 등을 받았다.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가 되죠. 그리고 퇴직 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양도 소득,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8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징들에서 233쪽에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법, 그래서 이와 같은 소득이 8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종합소득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소유자별로 이와 같은 소득이 있으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이와 같은 소득은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는데, 이때 5월 달에 납부하는 소득세 뭐가 있느냐, 종합소득세로 부과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퇴직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다. 고용계약 체결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단체 퇴직 보험금, 퇴직 수당 이와 같은 건 자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하죠. 분류과세.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 볼까요? 여러분 도표 밑에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 요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분리과세는 거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 끝난 걸 분리과세라고 하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편의 있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끝난 그런 소득, 이거를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여기 분류과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 종합소득하고 따로 분류를 해서 구분해서 별도로 과세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요거는 5월 달에 퇴직 소득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음,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따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3쪽에 특징에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법에 1번 종합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분류과세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다음 이렇게 해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사람, 퇴직소득세 납부하는 사람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사람 이렇게 소득은 실질적으로 소득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특징이 보시면 한 가지죠. 여러분 다음 장에 234쪽에 보시면 자 소득세법에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세율이 뭘로 되어 있느냐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죠. 초과 누진 세율. 그래서 6%부터 40%까지입니다. 거기 6%부터 38% 요것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6%부터 40%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누진세율이 있고 또 하나 양도소득세만큼은요 똑같은 소득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자산을 양도했느냐 또는 등기 여부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등기 여부 보유기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양도소득세는 똑같은 자산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이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례세율이 있고 비례세율 양도소득세만큼은 별도로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고정 정해진 세율 그대로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류로 원인별로 구분해서 10%, 20%, 30%, 40%, 50%, 70%까지 이와 같은 비례세율도 있고 또 하나는 초과 누진 세율이 있죠. 초과 누진 세율 똑같습니다. 6%부터 40% 6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교재 234쪽 맨 위에 보시면 현행소득세 세율 현행소득세는 6%부터 38 이것을 6%부터 40%까지 6단계로 되어 있다. 그거 수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도 초과 누진세율 6%부터 38이 아니라 6%부터 40%까지 세율이 개정이 됐죠. 자, 이와 같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구분하는데 우리 하나만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개인이 부동산을 뭐 했습니까?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그럼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사업소득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소득이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요. 크게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세 가지가 있죠.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죠. 임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때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무슨 업? 매매업의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이죠.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사업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가서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결론은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일 때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중에 매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반면에 일시적, 우발적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다른 소득에서 분류를 해서 뭘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 잠깐 보셨고 핵심이 되는 내용 여러분 어디로 보냐? 238조 소득세법의 요 부동산 관련된 사업소득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내용 한번 보죠. 여러분 238쪽으로 갑니다. 다른 건 생략하고 뭐 시험에 큰 의미 없으니까 238조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중에 임대업에 대해서 봅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의 개념이 뭐냐?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 하면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과 또 부동산상의 권리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많지만 그 중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과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그것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럼 임대사업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합산을 해서 과세가 되겠죠. 그렇다면 2번 도대체 어디까지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거냐? 세법에는 법률에 정하는 규정 딱 3가지예요. 제목만 먼저 확인하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은 여러분 238조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있고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고 세 번째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양가로 1번 요 부분하고 양가로 밑에 나와 있는 보충학습 임대업의 소득 범위 구체적인 내용 요 2가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238조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에 권리하면 부동산은 토지 건물 그랬고 부동산상에 권리하면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세 번째 줄 이 경우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때는 등기를 했느냐 허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이와 같은 것도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부동산상의 권리 중에서도 우리 지역권이나 지상권 이런 것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상의 권리하면 전세권, 임차권,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럼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사례해 보시면 보충학습 보시면 자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자, 제3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주고 제3자인 채무자로부터 대가를 매달 받고 있다면 그것도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다음 2번째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에 광고탑 등을 설치하게 하고 또는 측면에다가 간판을 설치하게 하고 장소를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받는 대가 또는
고속도로 주변 등에 보면 임야가 있는데 임야 등에 광고탑을 설치하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대가를 받는 것도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2번 보실까요? 광고 등으로 토지가 옥상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다음 세 번째는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가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제공, 임대, 대여를 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면 부동산 매매업자라도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대여를 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분양,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은 매매업 등의 소득으로 보겠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보죠.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소득도 부동산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랬어요. 다음 4번의 경우는 이거죠.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받은 건 임대업의 소득인데 이런 보증금 등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채권을 구입해서 이자를 받았다면 이것은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이런 거 받은 것까지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데 그것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았다든가 그 보증금으로 채권을 구입해서 이자를 받는 행위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볼 수가 없다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 자, 묘지 등을 개발해서 분묘기지권을 설치하게 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치료,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을 분양을 했다면 그런 매매업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사용료 받는 것까지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내용과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이 박스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시험에서 임대업에서 물어볼 때는 주로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2번은 그대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공장에 관련된 재산 가치를 묶어서 등기하고 광업에 관련된 재산을 전부 다 묶어서 등기를 하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제목 정도만. 그리고 3번도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권리를 대여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지만 양가로 1번과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고 다음 239쪽으로 갑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답이에요. 전답을 작물 생산에 뭐하고 있다?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논이나 밭 이와 같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농지를 임대를 해줬고 임차인이 거기서 작물 생산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받는 대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다만 예를 들어 전답을 임대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농사를 안 짓고 겨울에 스케이트장 사업을 한다. 이런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서 이용하고 있는 대가 그런 건 과세를 하고 농지로서 용도를 벗어나지
아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받는 대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국내 1주택 소유자죠.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이에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인데 다만 제외되는 거 있죠? 제외되는 거. 자,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고가주택은 과세하겠다. 여기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고가주택은요. 가격이 높은데 매매가 아니라 임대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중도에 임대를 하다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도일, 과세기간 끝났을 때 종료일 또는 양도를 한다면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그런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아닐 것. 또 하나는 국외죠.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소득이 얼마만큼 소득 금액이 발생했던 간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개의 주택은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순서를 잠깐 좀 바꿔서요. 여러분 교재 240쪽에 보시면 맨 위에 보충학습 나와 있죠.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그랬어요.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사업할 때. 그러나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각 주택으로 보겠다. 다음 두 번째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공동 소유자 지분이 동일하다 똑같다 이런 경우는 각각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소유 주택으로 계산을 하되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이 얘기는 지분이 똑같다. 그럴 때는 각각 소유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 계산하겠다 이거고요. 다음 세 번째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는 걸 전대라고 하고 또 타인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하죠. 이런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지만 본인 소유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하겠다. 전대를 하거나 전전세 하는 주택은 전세 받은 자 또는 임대차 계약을 받은 자 소유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하겠다. 또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만큼은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즉 남편도 주택 하나 있고 부인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남편 주택은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부인 소유 주택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이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죠. 한 세대의 주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이나 외국 소재주택은 제외.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다시 말하면 주택이 몇 개? 두 개 이상이죠. 둘 이상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이 다주택자의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총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가로 안에 보시면 다주택자의 총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그래서 239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언제까지냐? 2016년 12월 31일까지 요거를 개정이 돼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년 연장을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크게 세 가지죠. 다음 여러분 교재 240쪽에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여기서 자 이번에는 소득금액 계산 그랬는데,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소득금액 계산은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라. 자, 이 총수익금액은 자, 소득금액은 총수입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무엇을 들어간 비용,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해라. 그럼 여기서 요 총수익금액이 뭐냐 이거죠. 총수익금액은 자 1년 동안의 연간 임대료 받은 거에다가 간주 임대료를 더합니다. 간주 임대료가 뭐냐?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간 관리비 수입이 있어요. 관리비 수입이 있으면 이거 더하라. 관리비, 평당 관리비 받죠. 이때 우리 관리비 받은 것 중에서 공과금이 있어요. 공과금은 제외입니다. 공과금 제외. 다시 말하면 관리비 받은 것 중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와 같은 공공요금을 납부할 게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비 수입에다가 보험 차익이 있으면 이것까지를 더합니다. 이때 보험 차익은 뭐냐? 임대사업하는 사업자의 부동산에 화재 위험 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런 부동산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거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복구, 파손된 부분을 복구를 하고 남는 보험금이 있으면 그것도 보험 차익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보험 차익으로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즉 보험금 1억을 받았는데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8천만 원을 복구하는데 사용했다. 그럼 보험금 받은 거에서 복구하고 남는 비용 2천만 원은, 보험금은 2천만 원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죠. 요 개념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죠. 뭐가 있느냐? 간주 임대료 계산이라는 거. 간주 임대료 계산.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받은 걸 은행에 예금을 하면 금융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런 비용도 뭘로 보겠다? 임대료로 보겠다. 이자가 발생한 부분도 수익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간주 임대료인데, 이와 같은 간주 임대료는요, 자, 첫 번째 일반 부동산과 일반 부동산 임대를 할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럼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간 즉 받은 거 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 합계 있죠. 보증금 합계가 나오면 이 보증금 합계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간주 이자를 계산하라고 간주 임대료 계산하라고 이자율을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2017년 현재 간주 임대료는 3월 달쯤에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였었어요. 1.8% 2016년에 물론 2015년에는 2.4%였었죠. 금리가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이자율도 낮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을 뭘로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보증금 받은 걸 은행에 예금해서 1.8%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 1.8%에 대한 금액을 뭘로 임대료로 본다. 이게 간주 임대료요. 그런데 우리 주택은 안 그렇습니다. 주택은 기본이 뭐냐? 주택은 기본적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을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자, 주택 임대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는 어떨 때 계산하느냐? 이것은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할 때 한해서만 간주 임대료 계산하죠.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택은 보증금 합계가 나오면 3주택에 보증금 합계액이 나오면 이 합계액에서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3억을 뺍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이 초과 금액이 나오면 이 초과하는 금액의 60%죠. 60%, 40%는 보증금 등을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변제한 걸로 보고 나머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60%죠.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은행에 예금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하느냐? 이자율을 곱하면 간주 임대료가 나온다 이 얘기요. 여기 아까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은 보증금 전체 금액의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을 빼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그것도 6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2016년은 1.8%로 되어 있지만 2017년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죠. 이와 같은 이자율을 곱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간주 임대료 계산은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주택 주택수에서 주택이 하나, 두 개, 세 개, 3주택에서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되는 거 있어요.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있다. 소형주택. 그래서 자 3주택 이상 소유자 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이 자 거기 가로 안에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이죠. 3억 이하다 그랬는데 이런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그랬는데 요것이 개정이 됐죠. 85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2018년까지 연장이 됐다. 요 두 가지 개정된 거죠. 자,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 주택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3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이것이 동시에 충족이 됐을 때만,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 이하일 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했을 때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데, 그것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숫자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제곱미터를 얼마로? 60제곱미터 이하로 2016년을 2018년 이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까지 보셨고, 나머지 두 가지만 더 확인하죠. 241페이지에 가서 241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수입 시기 그랬죠. 언제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1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할 날짜가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는데, 만약에 2번 관습이나 계약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실제로 받은 날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해서 판결,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 이때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 또는 화해가 있는 날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는데, 임대료 상당액에는 가로 안에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반다 포함을 해서 그 금액까지 전부 다 판결 또는 화해가 있는 날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본다. 관습이나 계약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로 받은 날, 그죠? 또는 임대차 계약에 다툼이 있어서 판결이나 화해로 갔다. 그런 경우는 판결 또는 화해가 있는 날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는데, 이때 임대료 상당액 하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소송 판결로 인해서 받는 지연이자나 기타 손해배상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다음 여러분 242쪽에 보시면 5번에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에 양가로 1번 결손금 공제 2번만 보시죠. 2번. 자, 2번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시 말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얘기하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하면 밑에 가나다, 이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인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를 하는 거지 다른 소득, 종합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거기에 세 번째 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뭐한다? 공제를 한다. 자, 두 가지 이해하시면 되죠.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를 하는데, 다만 주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손금이 있다면 그건 다른 종합소득 계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243쪽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업인데, 매매업의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고 가죠. 개념 1번만. 자, 부동산 매매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매매 행위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보죠. 매매업. 그런데 우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매매업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자 거기 출치면돼요.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 부동산 등을 1회 이상 취득을 하고 2회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죠. 1기 6개월, 2기 6개월, 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처분하면 그건 사업으로 보겠다. 그래서 맨 밑에 부동산 매매업의 업종하면 박스에 있는 내용 정도만 1번 자기 소유 토지 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그 토지를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경우는 공사가 완성돼서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도 매매업이지만 공사 중인 상태에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업이다. 다음 2번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 또는 공업단지 그죠? 또는 상가, 묘지 등으로 개발을 해서 분할해서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죠. 다음 네 번째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해서 처분하는 것도 매매고 건물을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매매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처분하는 것도 매매업으로 본다. 횟수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안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245쪽에 2번 245쪽에 주택신축 판매업 일명 건설업이라고 하죠. 요 뜻만 이것도 뭐냐. 자 기존의 건물을 사다가 파는 거 매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파는 것도 매매, 상가 건물을 신축해서 처분하는 것도 매매업의 범위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신축 판매업은 글자 그대로 주택을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매매업이 아니라 주택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만 건설업이죠.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사다가 파는 것도 매매, 상가 건물을 건축해서 파는 것도 매매업이에요. 그러나 주택을 건축해서 판매하는 건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범위 주택 신축 판매업이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주택 신축 판매업이 아니라 매매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참고 박스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해도 뭘로 건설업으로 본다. 또 건설업자한테 자기가 직접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을 줘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으로 보겠다. 또 4번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완성하지 않았어도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으로 보겠다. 또 5번에 신축한 주택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판매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나중에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은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으로 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임대사업과 매매사업과 주택신축 판매업인 건설업이 있는데 그중에 추가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이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비과세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그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비과세한다. 그리고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죠.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3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더 이상 범위 넓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득세법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